자, 이번에 다룰 문제는 CPU하고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하고 디바이스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전송 규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 프로세서가 인터페이스를 거쳐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받을 때 전기 신호를 0101 신호 갖다 그냥 막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통신 안 해요. 요 프로세서하고 IoT 디바이스 사이에 그 짧은 거리를 할지라도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 엄격한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을 지키지 않으면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지막지한 에러가 생겨요. 이 에러를 방지하고 정확한 동작하기 위해서 입출력 장치 사이에는 신호를 전송하는 규격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통신 시간에 배웠죠? 네트워크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하부에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전송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인터페이스하고 디바이스, 예를 들면 요게 이제 IO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디바이스, 예를 들면 디스크다.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그 로우 레벨,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 돌아가는 방식은 스트로보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 소스 유닛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기 위해서, 이 데스티네이션을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스트로보라고 하는 컨트롤 버스의 한 라인을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를 갖다가 한 비트를 보낸다. 예를 들면 이제 1010, 뭐 111 같은 그런 데이터 열이 있는데 요 한 비트를 보낸다 할 때 각 한 비트를 보낼 때 얘기입니다. 지금 한 비트씩 보낼 때 만약에 1 데이터를 보낸다. 그럼 1 신호를 이렇게 띄워요. 버스에다가 1 신호를 딱 띄웁니다. 그러고 나서 스트로보 신호를 딱 띄워요.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은 데이터 버스를 보고 있다가 데이터 버스에 뭐가 떴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스트로보 신호가 딱 왔어요.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소스가 지금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떠있는 이 신호 0이나 1 이 신호를 갖다가 내가 하나 수신하는 겁니다. 한 비트를. 조금 있다가 소스가 이 스트로보를 꺼버려요. 꺼버리면은 데스티네이션은 스트로보가 꺼졌으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이 이제 끝났구나 해서 자기도 이제 좀 전에 받았던 1신호를 갖다 그냥 저장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데이터가 버스에 떴을 때 데스티네이션이 이게 나한테 보내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소스가 그냥 띄워본 신호인지 이거 갖다가 바로 이 스트로보 신호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데이터가 뭔가 떴거나 변화가 있는데 스트로보 신호가 없다. 그럼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에 변화가 있는데 스트로보 신호가 떴다.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죠. 스트로보 방식에는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소스가 데이터를 갖다가 먼저 버스에다가 데이터 버스에 띄워놓고 그러고서는 스트로보 보내는 방식도 있지만 거꾸로 데스티네이션이 뭔가 바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소스가 보내면은 데스티네이션이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이제 한가해지면은 먼저 스트로보를 쏴요. 스트로보 신호를 딱 데스티네이션 먼저 쏩니다. 그러면 소스가 이 스트로보 신호를 보고서는 데스티네이션이 지금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데이터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딱 얹어 놓습니다. 물론 한 비트예요. 그럼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0이건 1이건 간에 뭐 0이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1이면 이렇게 팍 뜨겠죠. 그러면은 이 데스티네이션은 제가 스트로보를 띄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 떠있는 신호 0이면 0, 1이면 1 신호 갖다가 소스가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갖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갖다가 내가 0이나 1로 받았다 생각하면은 스트로보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소스 입장에서는 스트로보가 켜졌다가 꺼졌으니까 데스티네이션이 내가 보낸 데이터를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쌍방이 서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스트로보 제어라고 그러고, 특히 스트로보 제어 중에서도 지금 그림에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먼저 소스가 스트로보 신호를 띄우는 경우가 있다가 소스 이니시에이트, 소스가 시작한다는 뜻이죠. 데스티네이션이 스트로보를 띄우게 되면 이건 데스티네이션 이니시에이트, 즉 수신자 이니시에이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스트로보예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유지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스트로보가 유지되는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것은 각 프로토콜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을 보내는 데이터 버스는 지금 비록 한 비트의 데이터가 날아가긴 하지만 데이터 버스가 선이 하나는 아니죠. 데이터가 32짜리면 32개의 선이 지금 이 데이터 버스 한 개로 표현되어 있는 선으로 32개의 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개 선이 생각하면 안 돼요. 버스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선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트로보 제어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런 걸 오프라인 설명할 때 보게 되면 참 재밌는데 온라인 설명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자, 스트로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소스가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딱 띄웠어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받으라고 스트로보 신호를 딱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로보 신호를 갖다 예를 들면 쥐가 갉아먹었어요. 갉아먹어서 끊어졌는데, 그러면 스트로보 신호를 날렸는데 데스티네이션이 그 신호를 갖다가 감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버스에 있는 신호는 이거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소스는 스트로보 신호가 끊어졌다고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다 일정 시간 동안 딱 띄운 다음에 꺼버려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스티네이션은 안 받았어요. 이 상황을 소스는 모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중간에 선이 끊어지거나 선이 간섭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데이터가 서로 보내고 받은 게 확인이 안 되면 소스는 난 보냈어, 데스티네이션은 난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잖아요. 컴퓨터 부품들이 싸우면 골치 아프겠죠, 아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스트로보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스트로보 신호가 중간에 이게 만약에 쥐가 갉아먹어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스트로보 신호를 보냈는데도 소스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날라오겠죠. 데스티네이션은 스트로보 신호를 보냈는데 데이터가 안 날라와요. 그러면은 소스가 보낼 데이터가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스는 지금 보낼 데이터가 있는데 스트로보 신호가 안 와가지고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서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스는 나중에 야, 너 왜 아무리 기다려도 스트로보 안 보내? 무슨 소리야? 난 보냈어. 너 왜 바꾸도 왜 잎싹 씻냐? 왜 먹튀를 하느냐 바꾸도.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둘이 싸우게 됩니다. 이런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서로 확실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핸드쉐이킹입니다. 자, 핸드쉐이킹은 기본적으로 스트로보가 거의 비슷하지만은 선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즉 데이터 버스가 있고 데이터 밸리드, 이게 바로 스트로보입니다. 이게 스트로보인데, 데이터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띄우고 스트로보 신호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러면 스트로보 신호가 떴으니까 데스티네이션이 받겠죠. 데이터를 받을 겁니다. 받으면은 제대로 잘 받았으면은 데스티네이션은 소스한테 억셉트라고 하는 이 신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억셉트 신호를 딱 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데이터 억셉트 신호를 딱 띄우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를 갖다가 소스가 보겠죠. 보면은 데이터를 받아서 억셉트가 됐구나 라는 걸 알고서는 데이터 신호를 끊어버리고 스트로보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이때 이 밸리드 라인과 억셉트 라인은 이거 둘 다 컨트롤 버스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이 중간에 끊어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밸리드 선이 끊어졌어요. 자, 소스가 데이터를 다 띄웠습니다. 밸리드 신호 띄웠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억셉트 신호가 안 와요. 이게 안 오게 되면은 그럼 소스가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지금 선에 이상이 있구나. 이게 내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억셉트 신호가 끊어졌거나 하여튼 뭔가 이상이 있구나가 알겠죠. 그래서 전송이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하겠죠. 만약 억셉트 신호가 끊어졌다.
만약에 이게 끊어져 버렸다. 그렇다면 데이터 버스에다 데이터를 띄우고 스트로보션을 띄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말하자면 타임아웃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셉트가 안 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게 끊어졌거나 이게 끊어졌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통신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스가 데스티네이션이 데이터를 받았다고 오해를 할 일도 없고 확실하게 받았구나 못 받았구나 걸 알겠죠. 그래서 못 받았거나 그러면 선이 끊어졌다 생각하고 수리를 하면 되겠고, 어셉션이 제대로 왔다면은 통신이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확인 사살을 하고 마치 서로 악수를 해가지고 확인하듯이, 요새는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악수 잘 안 하죠. 어쨌거나 악수를 하듯이 확인한다 해가지고 이 방식을 핸드쉐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인터페이스로부터 IO 디바이스로 연결하는 버스는 대부분 핸드쉐이킹이에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버스 수십 비트, 밸리드하고 억텟트 컨트롤 버스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핸드쉐이킹도 역시 이제 소스 이니시에이터만 있는 건 아니고 데스티네이션 이니시에이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소스는 데스티네이션은 먼저 ready for data라고 하는 신호를 먼저 보내요. 나 데이터 받을 준비됐다 이거죠. 이 신호를 갖다가 소스가 보게 되면, 그리고 소스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띄웁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스트로보 신호, 다시 말하면 밸리드 신호를 띄우는 거예요. 그럼 데스티네이션은 이 밸리드 신호가 뜬 걸 보고서는 지금 소스가 나한테 데이터 보내고 있구나 생각해서 이 데이터를 받습니다. 받았으면은 레디 포 데이터를 꺼버려요. 그럼 소스는 레디 포 데이터 꺼졌으니까 받았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기도 데이터 밸리드하고 데이터 신호를 꺼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 확인 신호를 받는 것이니까 역시 핸드쉐이킹입니다. 데이터가 확실하게 갔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의 모든 IO 장치도 가장 기본적인 선 연결은, 그리고 전송 방식은 바로 이 핸드쉐이킹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핸드쉐이킹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비트 보내고 확인하고 한 비트 보내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갖다가 한 비트마다 거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인터페이스하고 디스크 사이에 데이터가 이를테면은 9600bps로 굉장히 느리죠. 9600bps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1초에 비트 퍼 세컨드니까 1초에 데이터를 띄우고 확인하고 띄우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1초에 9600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초에 9600번씩 핸드쉐이킹 하면은 생각해봐요. 1초에 9600번 악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전자장치는 그걸 또 해내죠. 대단한 장치들입니다. 근데 요새 9600bps면 이건 거북이죠. 요새는 뭐 적어도 뭐 115,200bps라든가 이거 얼마예요? 115kbps잖아요. 아니면 뭐 1메가, 심지어 요새는 1기가죠. 1기가bps. 자, 1기가bps 도대체 얼마예요? 1,000,000,000 킬로 메가 기가입니다. bps. 여러분들 집에 흔히 그냥 뭐 KT 인터넷, 뭐 SKB 인터넷 해가지고 뭐 기가 bps 들어오죠? 그 기가 bps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1초에 핸드쉐이킹을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초에 10억 번 핸드쉐이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살벌한 속도죠. 여러분들 기가 bps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각하는데 굉장한 겁니다. 전자장치가 1초에 이런 메커니즘을 갖다가 10억 번 수행한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기가는 고사하고 메가도 힘들겠죠? 뭐 우리 집 인터넷은 뭐 100메가 밖에 안 돼. 너무 느려 터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테라 bps 시대가 오겠습니다만은
예. 그때는 그때고, 지금 기가bps 시대죠.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 1초에 10억 번 핸드쉐이킹 한다는 거. 그것을 또 에러 없이 실수 없이 해내죠. 대단합니다. 이런 엄청난 과학기술 산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뭘 하죠? 예, 게임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그 빠른 인터넷 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죠. 예, 훌륭한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데이터 전송이 갈 때는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데이터 전송 그러게 되면은 비동기 데이터 전송, 그 중에서도 비동기 직렬 전송을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TTL이라고 얘기를 해요. TTL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터 투 로직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0V, 5V를 갖다가 논리 0과 1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데이터 0하고 1을 갖다가 0V하고 5V의 전압신호로 표시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TTL 전송을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신호 라인, 전기 신호 라인은 항상 무조건 1이에요. 일단 1신호가 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일단 0으로 떨어뜨려요. 이걸 스타트 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비트만큼 4, 5, 6, 7, 8 8비트를 갖다가 차례대로 직렬로 전송을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크기의 2배만큼을 갖다가 1신호를 유지합니다. 이걸 스타트 비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타트 비트 0, 스타트 비트 11 사이에 8개의 비트를 갖다가 전송하는 이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TTL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동기 직렬 전송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때 금방 얘기했지만 전송 규칙으로 보게 되면은 데이터 전송되지 않을 때는 항상 라인에 1신호가 떠 있습니다. 30비트 버스면은 한 개 라인마다 전부 다 1신호가 다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라인에서 문자 전송을 시작할 때 시작하면은 0 값의 스타트 비트를 시작 비트 뒤로는 8개의 데이터 비트 표시하고 마지막에는 2비트 이상의 1신호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신호는 또 그 다음에 또 0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또 8비트로 또 전송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TTL 전송 규칙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컴퓨터의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데이터 전송은 바로 이 TTL 전송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 RSD 방식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바이폴라 방식을 쓴다든가 아니면 차동 그 인코딩 방식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만 좀 다르죠. 차동 인코딩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네트워크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마. 이 TTL 전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의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필요한 시간 간격입니다. 바로 요 간격이죠. 요 간격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데이터가 9600bps로 전송하고 있다. 즉 초당 9600비트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하나의 간격이 몇 초란 얘기예요? 바로 9600분의 1초란 뜻이 되는 겁니다. 즉 0.104ms가 되는 거예요. bps가 높아질수록 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결국은 요 한 개의 신호가 차지하는 폭이 짧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9600이 아니고 곱하기 2 예를 들면 19200bps다. 그렇게 되면은 요 하나의 신호의 간격은 딱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신호의 크기가 반이 되는 거죠. 이 안에 11비트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더 빨라지면 10메가다. 그러면 요 간격이 요 하나의 10분의 1, 또 10메가 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즉 0.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것이고 기가bps 데이터라면은 TTL로 기가bps 전송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신호의 간격, 요 간격이 무려 1 나노초가 되는 겁니다. 참 무지하게 짧죠. 이 무지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신호를 바꾸고 0, 1, 0, 0에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예, 데이터 통신은 대단한 겁니다. 항상. 이러한 TTL 방식의 비동기 통신을 수행할 때에는 이런 통신을 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전용 I/O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그거 갖다가 비동기 통신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UART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UART. 아트라고 해가지고 예술 아니에요.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봤던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한 종류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다만 모양, 이쪽 포트레지스터 모양이 좀 다르죠. 사실은 같은 겁니다. 달라도 포트 레지스터 A, B라고 표현되는 것 대신에 트랜스밋 레지스터 그리고 리시버 레지스터라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약에 전송할 게 있다, TTL 방식으로 뭐 전송할 게 있다, 그럼 0110 1110 이렇게 있다 그러게 되면 0부터 차례대로 한 비트씩 트랜스밋 레지스터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8비트 다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쉬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 하나씩 트랜스밋 하는 것이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비트를 받을 때마다 이쪽에 TTL로 이제 신호가 오겠죠. 이쪽은 TTL로 신호가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물론 이때 TTL로 신호가 나갈 때 나가는 데이터의 각 비트는, 이 비트는 어떻게 나가죠? 앞에서 본 것처럼 핸드쉐이킹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한 비트 한 비트가. 요 한 비트가 갈 때마다 핸드쉐이킹으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한 비트 보내고 핸드쉐이킹으로, 또 그 다음 비트 핸드쉐이킹으로 보내고, 또 그 다음 비트 핸드쉐이킹으로 보내는 겁니다. 매 비트마다 핸드쉐이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도, 받을 때도 매 비트를 받을 때마다 핸드쉐이킹으로 받아서 쉬프트 레지스터에 집어넣고, 그리고 리시버 레지스터에 집어넣은 다음에 8비트가 채워지면은 버스 버퍼를 통해 가지고 CPU로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형태인데 쉬프트 레지스터에 의해 가지고 한 비트씩 8비트 전송을 하는 그러한 장치다. 이것을 우리는 UART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한때 기타 시험에서 참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비동기 통신 인터페이스로 수행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가지고 보기 8개 주고 그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쓰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나오진 않죠.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바뀐 기타 시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비동기 통신 인터페이스 직접 묻지 않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비동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루틴을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러한 비동기 지능 전송 방식을 알아야지만, 처음에는 0 값을 갖다가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1 값을 마스크하고 맨 마지막에 10번째 11번째 비트는 다시 1 값 두 개를 마스크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알아야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좀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동기 데이터 전송을 하는 이 최종단 쉬프트 레지스터 이 부분 있죠. 이 쉬프트 레지스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퍼 버퍼죠, 말하자면요. 먼저 들어온 데이터를 갖다가 먼저 내보내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쉬프트 레지스터고요. 그래서 이 플립플롭의 제어에 의해 가지고 이 4비트 레지스터들이 한 레지스터에서 다른 레지스터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R1이 예를 들면은 이 트랜스밋 레지스터고, 버스 버퍼고, R2가 트랜스밋 레지스터고, R3가 요 시프트 레지스터가 보면 됩니다. 이렇게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 한 비트씩 차례대로 할 경우에는 연속된 시프트 레지스터의 버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4비트씩 병렬을 할 경우에는 병렬 전송하라는 그런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병렬 전송을 하도록 만들어진 시프트 레지스터를 우리는 피퍼 버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참고적으로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직렬 통신과 같은 데이터 통신 방식만 알면 되느냐? 이러한 데이터 전송, 즉 비동기 직렬 전송이나 핸드쉐이킹 이런 것다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전송 방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CPU에서 IO 장치로 CPU로 데이터 전송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전송 방식을 우리는 전송 모드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출 전송 모드는 먼저 Programmed IO, 그 다음에 Interrupt Based IO, 그리고 DMA,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Programmed IO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입출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CPU로 가져오거나 CPU에서 입출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는 프로그램, 즉 명령어에 의해서 수행하는 그런 방식을 Programmed I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제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플래그, FGI, FGO 같은 그런 플래그에 의해 가지고 플래그를 검사하고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그러한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죠. 인터페이스 IO는 인터럽트가 있을 때에만 입출력을 수행해서 해당 인터럽트의 서비스 루틴을 수행함으로써 입출력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된 IO가 CPU가 IO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즉 CPU가 IO 장치한테 야, 너 데이터 전송할 거 있니? 너 전송할 거 있니? 너 전송할 거 있니? 이렇게 CPU가 일일이 물어보러 다니다가 전송할 게 있으면은 CPU가 그 IO를 수행한다고 한다면은, 인터럽트 방식은 CPU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장치들이 자기들이 만약에 데이터 전송할 게 있다, 그럼 CPU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뭘로? 인터럽트로 알려주는 겁니다. CPU한테 인터럽트 걸어가지고 나 지금 데이터 전송할 게 있다 라고 알려주면은, 그때 가서 이 CPU가 프로그램 IO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CPU는 딴 일하고 있다가 IO 장치에서 뭔가 전송할 게 또 있다 그러면 그때 IO 장치가 CPU한테 인터럽트 딱 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Interrupt Based IO라고 얘기합니다. DMA는 Direct Memory Access, IO 장치가 직접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CPU가 이 IO 동작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DMA는 바로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일종의 작은 형태의 IOP, IO 전용 프로세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프로그램된 IO 방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에서 본 것처럼 CPU하고 IO 장치, 디스크라 생각하죠, 그냥 이걸 갖다가. CPU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데이터 버스가 있고, 어드레스 버스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 버스가 있겠죠. 이 IO 리드 라이트 같은 게 바로 컨트롤 버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그 인터페이스에는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 그리고 FGI나 FGO 같은 플래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알아보는 상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봤죠. 데이터 레지스터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걸로 보죠. 데이터 레지스터란 바로 이 버스 버퍼 또는 포트레이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란 바로 여기 있는 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IO 인터페이스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IO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플래그를 보고서는 이제 CPU가 플래그가 1이냐 0이냐를 보고 0이면은 데이터 다른 거 읽을 게 없구나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뺑뺑이 돌고, 플래그가 1이면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져올 거냐 안 가져올 거냐 확인한 다음에 트랜스퍼 데이터 투 메모리, 데이터로 갖다가 메모리로 트랜스퍼하게 되는 겁니다. CPU에 가져와서 CPU 뒤에 있는 메모리에다 저장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이때 데이터를 읽어온다. 그러게 되면 이제 IO 버스를 통해 가지고 IO 버스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그리고 데이터 밸리드 신호와 데이터 억세트 신호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죠. 데이터 밸리드, 데이터 억셉트, 데이터 버스. 결국 뭐란 얘기예요? 예. 뭐란 얘기죠? 결국은 핸드쉐이킹입니다. IO 장치하고 인터페이스는 서로 핸드쉐이킹을 해가지고 동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비트씩 한 비트씩 핸드쉐이킹을 하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read state register 한 다음에 transfer data to memory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핸드쉐이킹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CPU로 거쳐서
메모리로 전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프로그램된 IO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프로그램된 IO는 CPU가 주관하는 것이고, 플래그를 갖다가 CPU 검사해 가지고 상태 레지스터 확인하고 데이터 레지스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 값을 갖다가 메모리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전부 다 CPU가 주관하는 거예요.